저한테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교회에서 5.18 강의를 하기는 저로서 처음입니다. 제가 공무원 군에서 한 9년간 근무했다가 기획재정부에서 한 25년 근무했습니다. 여기 사무관으로 근무할 때 5.18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 불순 문제가 섞여 있다는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동의하는데 설마 북한 특수군 게릴라들이 왔겠느냐. 그리고 뭡니까? 특히 이 조갑전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우파 능력들이 계엄령 하에서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군이 100여 명이 뚫고 들어오느냐. 이건 아니다. 라고 그냥 아주 벽을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제 지난주에 이주천 교수님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위해서 항상 대화하지 않습니까? 나무와 같이 성장화를 해야 된다. 그런 사고,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드린 내용은 5.18 사태 북한 게릴라전에 광주 시민, 개헌군, 미군 모두 속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5.18 사건의 그 배경, 도시 게릴라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 도시 게릴라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해를 가져야 이건 군사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일반 시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시각 플러스 거기서 게릴라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1시간 정도의 일리를 말씀드리고 5.18의 10가지 미스테리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북한군이 왔다는 의문을 가지고 보는 그런 미스테리, 대부분 그런 미스테리입니다. 그런 미스테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계시면은 제가 질문 준비를 위해서 부록을 한 5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배경. 이게 1, 2, 3, 4, 5, 7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건 배경을 얘기했는데 우선 이 북한 동향부터 먼저 얘기한 것이 12.6 이후에 김일성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그런데 72년, 3년부터 우리가 이기고 있었어요. 그건 베트남전에 우리가 참전한 것도 대단히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눅이 들었어요. 김일성이가 이 주눅이 들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 부하한테 시해를 당하게 됐다. 얼마나 김일성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시기가 돌아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 동향을 먼저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80년 2월 시해에 내신 것은 79년 11일이죠. 80년 2월에 해저 세포 이 일대에 물자 동원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위성과 그 관측에 의해서. 그리고 김일성이 브레즈네프를 방문하면서 금년 내에 통일한다라고 장담을 했다. 그 다음에 간첩 침투가 79년도는 1년간은 5건밖에 없었는데 80년도 들어와서 5월까지 10건이 꽤 증가가 됐어요. 그 중에서 3월부터 5월까지가 7건이야. 집중적으로 건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3월 23일 한강 하구에 스노클링, 그냥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3명인가 4명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3사람은 죽고 한 사람이 이제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 죽은 사람의 수색을 해보니까 임무가 적었어요. 점화 기폭조로 군중에 잠입하라. 이 점화 기폭조라는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장 간첩선 1척이 포항으로 침투하다가 해군의 8명이 사살됐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외에 7건의 생사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마이클 리라는 분이 이제 오스트리아의 미국의 그 봉사로 가 있던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미국에 보고했던 내용을 이제 증언을 2016년 5월 달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은 북한 대남 공작 총책이 김중린인데 이 사람이 간첩한테 지령을 했어요. 간첩은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간첩이죠. 북한 사람. 앞으로 17 특수군단에서 특수군이 내려갈 테니까 잘 좀 안내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 이건 생생한 지시가 아니겠느냐. 바로 간첩만 내먹은 것이 아니다. 특수군이 내려갔다라는 쪽의 그 가능성을 자기가 보고한 것을 이제 뒤늦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80년도 5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침범할 것이다. 일본 방위청에서 5월 10일 날 중국의 첩보를 인용해가지고 또 얘기를 했고, 이건 나중에 또 얘기했는 것이 김일성이 이제 교시가 나오는데 산케이신문이 2004년 2월 달에 3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한 얘기는 11.6 사태는 우리한테 결정적 시기다. 그 징조가 당황한다. 특히 계엄령 상하에서 서로 물고 뜯고 지들끼리 싸운다. 그 상기임하 쪽에서 특히 김대중, 김영삼 이 양반들 싸움했죠. 또 JP 싸움했죠. 그러니까 아주 좋다고 우리한테는. 그래서 사태가 수습해서 전민 봉기를 유도해야 되겠다. 이게 김일성의 교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시가 나온 것이 2004년 6월이니까 이 당시 5.18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죠. 있었을 것이다 정도로 알았는데 나중에 이거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이종옥 총리가 1월 12일 신우학 총리한테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5월 중순까지 9차례 접촉했습니다. 이게 평화공세입니다.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저자들은 꼭 평화공세를 합니다. 그게 의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안심시켜가지고 침투 안 한다.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북한이 동양에도 관심을 두겠죠. 관심 두지 마. 우리 평화롭게 잘 살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평화공세를 한 겁니다. 평화공세. 그리고 5월 17일 5.18 바로 전에 해주와 개성 일대에 10만 군 직결 남침 첩보가 이수됐어요. 그러나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왜 공개가 안 됐냐면 신원학 총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시장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끝까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나고 보면 했어야 되는데 했더라면 아무래도 뭐랄까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모함을 받는 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좀 들어갔겠죠. 아까 말씀드린 17 저격여단을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간첩들은 들어오고 통일선전부 당 소속으로 간첩이 난파됩니다. 그런데 이 특수 게릴라라든지 이런 것은 인민무력부, 우리 같은 국방부 소속으로 해서 각 군단에 1개 여단씩 있는데 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 5군단 이 각 군단에 1개 여단씩 있다. 근데 1개 여단에 5,000명이다. 10개 내지 12개 대대로 구성됐다. 이 말고 또 경보병 여단이라고 10만 명이 따로 있다. 정찰국이 또 5만 명이 따로 있다. 이와 같이 그 특수 병력들이 북한에는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통일일보를 인용을 해가지고 동아일보가 3월 28일 날 간첩 난파 지방 방송국을 점령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한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틈타 금년 봄에 대량의 무장 간첩을 난파할 것이다. 지방도시의 방송국을 점령하는 등 본격적인 대남 게릴라전을 벌일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23일 한강에서의 무장공비 수중 침투 사건과 25일 포항 앞바다에서 발각된 무장 간첩 사건은 이 간첩 작전의 일환이라고 동경에서 발행되는 통일보가 북한의 정통한 소통을 위해서 보도했다. 이 소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와 같은 대남 특수군 군사작전 계획을 작년 가을에 수립했다. 인민군 제1부 총참모장 이하 노동당 정치 후보인인 인민군 상장 김철만입니다. 이게 철자인데 김철만이 이 계획의 책임자로 있다. 김은 1.21 사태와 울진 삼척 공비 사건 때 동원됐던 124군 부대와 제7정찰군단 통합한 특수 8군단과 1청년 돌격여단 이런 게릴라전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응을 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했는가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자, 우리 군의 대응. 우선 12.6 이후에 제주제의 계엄령을 선포를 했고요. 79년 12월달 육본 정보판단 미국과 일본에서 앞에서 본 80년 초 북한 남침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년 1월 중순에 대간첩 작전 회의를 하고 간첩 난파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부터 3일 기동훈련을 파주 일대에서 했습니다. 2개 사단, 공군, 여기 학생 대표를 포함해서 798명이 참관했습니다. 해주와 개성 10만 번 직결 정보는 아까 말씀대로 신용내 내각의 그 영향을 고려해서 7회 번복하고서 끝까지 보도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2007년 7월 24일 이때 뭐냐면 2007년이니까 김대중 정권 때죠. 신군부가 북한 남침을 악용해가지고 악용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뭡니까 입맛에 맞는 보고를 썼다고 봐야 되겠죠. 노무현 정부 때. 저 노무현. 그렇죠. 자, 미안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1998년부터니까 노무현 정권 말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의 남침설 운운은 북한의 게릴라를 악용설 했다는 것은 게릴라를 잘 못 이해했다라고 제가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미군이 대응 80년 4월달에 군사정전위 호스테리 소장이 북에 무장간첩 팀쳐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5월 20일 날 이거는 5.18 끝날 무렵에 22일에 일본 요코하마에 있던 미드웨이하고 필리핀 수빈만에 있던 코랄쇼가 2개 항모가 부산으로 진격을 합니다. 이것이 그 5.18을 북한 맘대로 성공시킨다 보니까 자기들 말함대로 성공 못하는 하나의 주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판단할 때 북한이 핵을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앞으로는 항모가 오더라도 핵으로 때리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핵 개발의 촉진제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핵 개발하는 중에서도 앞으로 5.18 같은 것에 다시 기회가 오면은 미군이 증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복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12.6 이후에 우리 군의 안보 활동 사실상으로 북계 게릴라 침투대에서는 다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위성이나 경보기기 북계 특수군 침투 징후를 포착을 못했습니다.
우리 정보참모부도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9년 12월 중심부터 그러나 수중으로 다 침투를 했습니다. 12.6 이후부터 계획적으로 침투했다. 5.18 기간 중에는 북한 특수군이 아까 10만이 그 대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굴 속에 대기했다는 얘기. 이거 지금 화려한 사기의 실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질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근데 최기화 대통령께서 사회 불안 중에 복역수를 대거 석방했습니다. 아마도 이건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유신장단 물러가라고 하니까 의축된 거 아닌가. 유신헌법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권한대행에서 대통령으로 정식으로 임명되니까 김대중이 옳다 좋다 해가지고 당신은 유신단장이야. 이거는 유신단장이니까 당장 물러나야 돼. 그래서 헌정 체제를 중단시키는 이런 언사를 합니다. 예, 김대중. 5월 16일 김대중이 국민연합 유신체제 즉시 중단은 헌정 중단의 의미다. 제가 말씀드린 안보상 취약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요구라고 평가합니다. 정부가 수용 불가하죠. 당연히. 최기화 대통령은 그때 내가 있을 때 대통령을 직접 뽑는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왜 나를 물러가라고 그러냐. 현재 과도정부다. 과도정부 할 일이 헌법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김대중이 아니다. 너 나가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헌법 수호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5.17 확대 개혁을 하면서 김대중을 비롯한 반체제 인사 26명을 구금시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마 김대중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구금할 명분이 없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5.18 역사가 저는 물구나무서기 역사가 지금 되고 있다고 봐요. 역사 바로 세운다고 YS가 했지만 바로 세운 게 아니라 물구나무 세우고 있어요.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2.6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79년 10월 4일 난민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6.25 이후에 최대 간첩 사건이라고 했어요. 난민전은 남조선 민중해방전선의 약자입니다. 북계와 연계된 국가 전복 최대 공안 사건. 76년 이걸 광주를 근거로 이재문 등 유신체제 항거 민주화 민족해방 목적에서 무장 도시 게릴라 결성을 한 사건입니다. 바로 5.18도 무장 도시 게릴라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6년 3월 여기에 이제 최석진이 이 29명을 이 난민적으로 간첩 이 복역을 해서 중간에 이제 나왔어요. 이분들이 5.18 때는 이제 복역 중에 있었는데 유신 체제에 항거했다고 해가지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5.18 유공자 아니고 다른 유공자죠. 다른 민주화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로. 예. 그러니까 5.18. 여하튼 이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로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북마 사태 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때 상공수하고 오공수가 투입됐어요. 근데 공수부대가 투입되니까 학생도 시민도 어이 뜨거워 싹 물러났습니다. 수술이 됐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해병대를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러는데 공수부대는 하고 혹시 예출 나갔다가 헌병을 싸움했다 하면은 헌병이 죽습니다. 원인 불구하고 헌병은 공수부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이 사람들은 사지를 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기를 높여주겠다 하는 것이 부대장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깨 뚫려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니까 이게 다 시민들은 아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아, 공수부대 저 사람들은 진짜 사지를 드나드는 사람들이야. 그래, 그 사람들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좀 양보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공수부대를 투입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시민들 학살을 하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내버려 쌌습니까? 그 부마 사태가 뭐예요, 약자예요? 부산 마사. 부산 마산 사태인데 이 부마 사태 때 예,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말씀을 질문하시니까 마산이 제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그래서 79년 안에 제2차 오일 쇼크가 나와가지고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 경제적으로 실업자가 많이 생겨요. 그런 배경이 원인이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자 이거 물러나라 라고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그때 뭡니까 공수단을 투입시켜 보는 것은 차지철 이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철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지철만 제거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김기원 실장도 차지철 제거하는 쪽에 귀뜸을 받은 거예요. 차지철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까지 시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김기원 씨는 모르는 일, 당시에. 그래서 결국엔 11.6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부마 사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정치권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부터 5.18까지. 근데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전두환 합수부장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 투스타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총지휘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죠.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런데 피의자를 지휘를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은 뭐냐 하면은 피의자가 정승화 참모총장이에요. 왜 피의자냐? 그 당시에 피의자라고 선언을 안 했습니다만은 시해 현장에 아시는 바와 같이 옆방에 있었어. 그러니까 김재규가 일부러 정승화 참모총장을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정승화 총장이 거기 무슨 자리인지는 몰랐는지 알았는지 본인만 아는 거예요.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일단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이 주범이 본인이 볼 때는 피도 못 굴고 있을 때 알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이 주무자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을 모르고 갔었다. 내가 책임 있습니다. 하고 물러나야 도덕적으로 만난 거야. 국민한테 책임이고 참모총장으로서. 근데 모른 척한 거야. 그리고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데 비상국민회의가 있을 때 그때까지 얘기 안 하니까 참모총장이 그 현장에 있었던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알아서 즉시 교체를 해야죠. 이해 당사자라는 겁니다. 이해 당사자는 이건 범죄든 아니든 이해 당사자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조치를 최규하 대통령이 못한 겁니다. 최규하 대통령 이 뭡니까 이 결단력이 없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결단력이 없었는데 결단력이 약했다.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문관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교부도 많이 나가 있었지만 예교부는 말이죠. 참이 있더라 기다립니다. 참이가 있더라 기다려요. 먼저 따지 않습니다. 여론을 다 보는 거야. 여론 보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사실 김재규가 이길지 몰랐던 걸로 김재규가 이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참 딱한 얘기. 그래서 정승화 총장을 일찍이 교체를 못하니 정승화 총장이 이제 계엄사령관이 됐습니다. 계엄사령관이니까 합수부장도 계엄사령관한테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합수부장은 과거 같으면 보안사령관은 대통령이 직보하도록 그 관행이 됐었어요. 그 중앙정보부장하고 보안사령관. 근데 그런 그 관행에 입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그 합수부장한테 직보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지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보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네.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이, 야, 저게 지금 쿠데타가 말이야 성사 되는 거 안 되는가? 절정이 됐습니다. 최규하 김재규 쿠데타가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리 지금 서빙고에 지금 구속됐지만 정승화 할 따름이다. 그런데 정승화가 참모총장을 추천 누가 했느냐? 김재규가 추천했거든. 그러니까 김재규 얘기를 정승화가 말 듣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소위 역학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수경사령관이 이제 가장 그 실질적인 권력이 센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누가 죽냐? 또 정승화 추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장 강한 군부의 라인에 잡고 있는 거죠. 정승화 수경사령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수부에서 뭔가 정승화 사령관한테 자진 출동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야? 거절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전두환을 동방사령관으로 인사발령 내려고 내부 결재를 과정했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탄로났어요. 정의롭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합수부한테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만일 뭐 이게 무슨 권력 다툼이 아니더라도 동방사령관으로 갔었다 하면은 김재규의 쿠데타는 성공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정의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 연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12.12. 여기서 이제 하극상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극상. 군사 반란이다.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군 육사를 69년도에 나와가지고 군인을 하면서 군인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직책의 계급을 우선한다. 직책의 계급을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나는 지금 대대장이야. 근데 사단사령부 가면은 참모 중에서 병참 참모는 소령이야. 그럼 소령한테 격려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하는 일이 상급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책이 우선하는 겁니다. 지금 합수부장이면 직책이 우선하기 때문에 하극상이 아니야. 엄격히 따져서 군인 본부 규율을 따지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단순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계급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극상은 어느도 다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으로 그때 이제 이 결재를 하면서 이제 그 연행을 하도록 대통령이 결심을 할 거 아닙니까? 결심을 안 해주는 거예요.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이 결심을 먼저 동의를 받아와라. 근데 노재현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행방불명이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새벽에 보니까 그 국방부 벙커에 무슨 계단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시간이 지연됐어요. 이 시간 동안에 정말 피나는 그 알력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 정승화가 관리하고 있는 수경사령관 여기 어디죠? 수경사령관 측하고 장태환. 장태환 수경사령관. 예? 장태환이가 수경사죠. 예, 수경사령관. 정승화가 이제 추천했는데 하는 거예요. 합수부 지지 세력과 장태환 정승화 사령관 지지 세력 군부 간의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태환이 수경사의 30대 대의 장군들 9명인가 와 있었어요. 이 참모총장 정승화를 구속하는 게 맞다라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건 일찍이 염려를 해가지고 합수부 측에서 이분이 우리가 뚝심을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좀 지켜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그쪽을 덮치라고 했습니다. 장태환이가. 그 9명 다 연애와. 이러니까 거기서 일종의 하극상이라는 거죠. 지시를 안 받습니다.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장태환의 그 뭐랄까 명령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던 겁니다. 그런 그 충돌의 의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승화 사령관을 이제 피의자로 연행하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군권을 잡게 됩니다. 합수부 세력이 군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신군부가 탄생됩니다. 신군부가 탄생됩니다. 자, 그럼 김대중 세력이나 누가 지금 타겟가 됐습니다. 싸움이 타겟이 됩니다. 신군부가 싸움이 타겟가 됩니다. 신군부가 싸야 되겠다. 지금 그 최기화 대통령 세력이나 이런 데는 이건 뭐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딱 보고 이제 우리가 상대할 싸움 상대는 전두환이다. 그래서 5.18에 전두환 찢어주기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자, 그리고